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져 사태가 법여건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추미애 나경원 의원이 맞붙은 법사위, 이른바 추나대전으로 연일 법사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9월 국회 개원 이후 바람잘 날 없는 법사위 상황과 여야 내부 상황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영포티 젊은 패널로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재화입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줄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영포티 패널 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대입니다. 네, 지금 같이 30대로 묶이기 싫다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순서가 아니거든요. 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수 대표의 또 발언 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류재화 위원장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와 오늘 가장 지금 뜨거운 정치권 이슈는 바로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문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는데 이제 전 대변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4월에 4월에 당내 성비위 문제가 이제 공론화됐다고 여기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좀 애매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차 사건이 있었고 2차 사건이 있고 또 가해자가 다 다르고 피해자도 다르다. 좀 류재화 위원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도 지금 뭐 언론에 전해지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도 여럿이고 피해자도 여럿이고 1차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게 네. 이제 당 차원에서 수습이 있다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또 뭐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2차 가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고 하면서 이게 지금 4월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네. 지금 9월인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의 반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조국혁신당이 그 참신하고 깔끔한 어떤 이미지로 지난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특히 이제 여성인권 같은 거 굉장히 강조했던 조국혁신당인데 정작 그 자당 내에서 벌어진 이 성비위 문제는 뭐 일어날 수 있다고 우선 치더라도 그 네. 이후에 사후 처리 문제까지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 조국혁신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또 검찰개혁이라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주되게 주장하는 그런 거대 아젠다 속에 가려져 있는 여성인권, 어떤 개개인들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거대 담론에 치우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 문제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보도된 내용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 바로 이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확정이 되는 날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을 갔었고 그 장소에서 뭐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라는 어떤 설명이 있었던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뭐 2차 다른 또 사건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요, 가해자는 이제 두 분이다라고 이제 좀 전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현재 당에서 제명이 된 상태고, 또 한 분은 이제 당원권 정지 이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난 4월에 한 당직자가 이제 상급자로부터 뭐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피해자는 한두 분은 아니고요, 여러 명이다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선웅 행정관은 이 내용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 그런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의 성추행을 당한 거는 자신이라는 거죠. 강미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라는 거죠. 노래방 건은 본인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러니까 피해 사실이 여러 사실이 약간 누적되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면서 4월에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저는 조국 혁신당이 몇 번의 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번에 강미정 전 대변인도 조국 원장이 직접 이제 총선 때 영입한 분이시고, 이번에 같이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조력자도 이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조력자도 지금 조국 원장이 예전에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인재 영입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외부에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왜 떠나나, 거기에 대해서 그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저는 대처를 잘 못했다고 봐요. 이미 이게 4월달이 그 뭐 공론화가 되고 나서 5월달에 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사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3일 뒤에 조국 혁신당의 12명의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 피해자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공식 사과를 한 게 5월 6일인데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미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제 그 조국 전 대표가 나오기까지를 기다렸는데,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된 이후에도 이 문제가 잘 이제 피해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함으로써 그거를 다시 한번 공론화시킨 거고, 이제서야 조국 대표 그리고 전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과 대표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못 막으면 조국 혁신당은 도저히 이 당에서는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위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면 복권 이후에 연일 강도 높게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또 선창히 해왔던 조국 전 대표인데, 이게 당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류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위원장이 더 서둘렀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SNS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늦어도 한참 늦었죠. 왜냐하면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된 이후에 전국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30 극우화됐다. 이제 2030들을 극우몰이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거 할 시간에 강미정 대변인 만나서 당내 상황이나 제대로 짚었으면 더 좋았을 걸, 괜한 사람들 극우몰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본인이 평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당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보수 진영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따서 지은 친박 연대랑 비슷한 수준의 그 굉장히 어떤 한 사람 한 인물을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조국 혁신당의 사실상의 당 대표로서, 비록 뭐 교도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당 대표로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그런 비겁한 변명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제가 조국 혁신당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는, 이번 이제 성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본인들은 피해자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서 뭐 외부 기관이 일단 조사를 전담해서 진행을 했고, 또 이제 당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 특위의 점검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관련된 분들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지원도 의결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사후 대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이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좀 대처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하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제 생각에 좀 전에 이제 여선웅 전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그 원장이 좀 사면돼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문제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 사이에 당에서는 요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대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좀 대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뭐 당원분들이나 이런 좀 당직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피해자들을 좀 나무라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뭐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가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표도 냈다. 이게 이제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제 생각엔 그래서 당 차원의 어떤 그 수습 이 자체보다도 이제 이 당원들 사이에 있었던 뭐 그런 감정 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얘기가 우후죽순되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요. 우선 이번 이 관련된 조국혁신당의 파장은 당에서 있었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뭐 보도 또는 뭐 등에서 인터넷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를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세 가지가 쟁점인데 하나는 당에서 올바른 대처를 했느냐. 두 번째 조국 전 대표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세 번째 조국혁신당의 사안인데 최강욱 전 의원이 나선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여선웅 전 행정관께서는 먼저 이 조국혁신당의 대처에 대해서 결국 강미정 전 대변인은 못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대처가 부실했고 되게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지금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약간은 조금 뭐 개인적으로 의문인 게 그럼 이게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책임까지 이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냉철해져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만약에 이게 정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당의 외부 기관에 이 피해 사건을 이제 처리하기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처리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사무처 직원들도 잘 내용을 전달을 못 받아요. 오늘 네. 그 황현선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들은 이걸 외부 기관에 맡기는 동시에 전혀 정보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도 내용을 못 받았는데 심지어 감옥에 있는 그리고 비당원인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본인이 의견을 뭐 낼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뭐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조국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약간은 좀 무리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의 대처는 굉장히 부족했다. 당대표와 당 모든 의원들이 5월달에 이미 사과를 했는데 8월달, 9월달에 또 다시 문제가 네. 되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결과로서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열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당의 처리, 조국혁신당의 당의 처리와 조국 전 대표의 책임 범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대처가 충분했다면 겉으로 보기엔 뭐 일은 뭐 제명이 됐고 당권 정지가 됐고 처벌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나 중요한 건 그 내부를 사사치 봤을 때 피해자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피해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뭔가 당의 대처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세하게 저희가 진상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조국 원장의 경우에는 그게 교도소 안에 있었든 이제 밖에 나왔든 어쨌든 이 당 자체가 조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최강욱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강욱 전 의원과 조국 원장은 사실상 정치적 짝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뭐 예전에 그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한 것으로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되고 자녀 관련된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자녀 거죠? 관련된 조국 전 거죠. 대표의 예, 자녀입니다. 자녀 문제.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번 다 공교롭게도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 운명 공동체 같은 분들이고 뿐만 아니라 성의식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은 예전에도 이런 전과가 있어요. 뭐 짤짤이 발언이라든가 또 암컷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여성들을 암컷으로 표현한다든가 하는 그런 발언들로 많이 무리를 빚었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한 뭐 개돼지 생각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이 강미정 대변인이 폭로한 이런 일들 탈당하면서 얘기했던 이런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 죽고 사는 일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뭐 예전엔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지금도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당직을 맡기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요? 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 그 발언 중에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이제 류지아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그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 꼽았고 싸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당내에서 불거진 성비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조국 원장이 이제 감옥에 있던 건 사실 본인이 잘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더 중대한 문제인지 이거를 생각하는 그 기준을 두는 데 있어서 좀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번 논란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과거의 짤짤이 발언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이 논란이 결국에는 진영 논리로 이제 좀 덮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편의 잘못은 무조건 덮어줘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은 더 이제 크게 부각하는 이렇게 좀 비화될까봐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 최강욱 원장의 발언 가지고는 민주당에서는 약간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류지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또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발언들이 굉장히 좀 가격했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낄 만한 쉽게 말해서 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최강욱 원장도 어제 바로 뭐 이렇게 사과한다는 뭐 본인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뭐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과 발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당에 미칠 이제 영향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였는데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 민주당 안에서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발언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비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이제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네. 저는 이런 큰 이제 뭐 성비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은 과하게 대처를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컨센서스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컨센서스 하에서 저 정청래 당대표께서 뭐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봅니다. 네. 뭐 저는 뭐 여선영 선임 행정관 전 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만약에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그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당직을 최강욱 원장은 일단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꼭 윤리감찰을 거쳐서 징계를 받아야 내려놓는 건가요? 내려놓고 시작하고 윤리감찰도 이제 시작했을 뿐이지 윤리감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뭐 제명부터 해서 당원권 정지, 경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징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받으면 내려놓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당직부터 내려놔야죠. 그게 이런 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자세로 국민들은 볼 겁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그 당 차원에서는 뭐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류지아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최강욱 위원장의 어쨌든 개인적인 결정에 이제 관한 것이고요. 당으로서는 당의 결정은 어쨌든 좀 적절하고 빠르게 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최강욱 원장이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최강욱 원장은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해당 조국혁신당에 가서 어쨌든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으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 열띤 토론이 진행되던 중에 논란이 된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직접적인 인용이 있었는데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 사면 복권 이후에 아주 강폭 행보를 했었거든요.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네. 보시는지 이 당내 이슈로 한풀 꺾이게 될까요? 아닐까요? 저는 한풀 꺾일 것 같은 게요. 아무래도 이제 조국 그 원장 본인이 이번 일에선 좀 타격을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이제 막 광폭 행보를 보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조국 원장께서 뭐 2030 남성들 극우화됐다.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발언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분 페이스북 가서 봤어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이제 뭐 이렇게 논란이 됐나. 근데 보니까는 뭐 본인이 이제 코멘트를 단 거나 그건 아니었고 그냥 2030 남성들이 극우화
발표됐다라는 어떤 기사들을 공유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나라고 생각한 게 한편으로는 이분이 하루에 페이스북에만 해도 이제 글을 막 한 7개, 8개씩 막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엄청 많은 메시지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하나가 논란이 돼서 크게 이제 퍼진 상황인데, 근데 이번 일 이후로는 그래도 한동안은 조금은 본인이 좀 자중하려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망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상황 때를 보면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사면 복권에 대해서 또 이견도 있었지만 좀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뭐 합당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견제하는 또는 경계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행정관이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되게 이제 복합적인데요. 사실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강폭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내년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한 5%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 선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율을 중도 확장으로 하냐 아니면은 뭐 야권 지지층을 하냐 전혀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여권 내에서 이제 지지율을 약간 확장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민주당 지지율과 겹칠 수밖에 없고 약간 강성인 여권 지지층들의 뭔가 이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성비 사건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자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처리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많은 정당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조정 국면은 있겠지만 조국 전 대표는 뭐 계속해서 아마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행보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지율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지지율 잠시 뒤에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지금 불꽃 튀는 장소가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입니다. 사법위원회입니다. 유재위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들 이름까지 붙였다더라고요. 추나 대전, 추나 전쟁. 국민의힘에서는 또 나추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나대전, 나추대전이 어떤 쪽으로 이름을 붙이든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회자되는 것이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 자체가 민주당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법사위원장은 심지어 민주당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추미애 의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이 법사위의 지금 핵심 뭐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의석수가 딸린다고 그냥 질질 끌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론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추나대전이든 나추대전이든 이런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나경원 의원이 발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 내에서는 역시 뭐 추미애 위원장이다 이런 또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워낙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근데 앞으로 이 형국이 계속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류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민의힘 이번에 수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 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제 밀릴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나경원이라는 카드, 심지어 이제 이분이 5선인데 사실 보통 이제 상임위 간사는 한 재선 정도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5선 의원을 배치하고 거기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제 논쟁을 붙인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지금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간사 선임해달라고 요구를 할 테고 또 추미애 위원장은 계속 안 받아줄 텐데 법사위원회라는 게 방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 막 체계자구 심사도 하고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간사 선임을 놓고 이렇게 싸운다면은 그 피해는 결국에 또 국민들 몫이 아닐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긴 합니다. 국민들은 무슨 법안이 통과되는지 내용은 알 길이 없고 추나 대전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전 행정관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방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다 나경원 의원 수가 괜찮다. 나경원 개인적으로
뭐 득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저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거를 정치로 해결할 생각이 없구나. 뻔하잖아요. 그 당장 와가지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여기 싸움터가 아니다. 싸움하러 왔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오시자마자 초선들은 뭐 가만히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거를 싸움판 그냥 그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게 이제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의원들은 싸우더라도 간사들은 뭐 협의하고 일정들을 협의해서 이 국회라는 상임위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이번 나경원 간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크게 바뀌는 건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사위 위원들 구성이 11대 7이에요. 전혀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나경원 의원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이 도대체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지금 이제 추미애 위원장 6선이고 나경원 의원 5선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선수에서 이제 뭐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제 우리 정치에서 좀 이어져 오던 관행들 있었잖아요. 뭐 선거에서 이긴 1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뭐 법사위원장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선거에서 참패한 뭐 당대표는 다음 선거에 뭐 나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진짜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상임위도 이제는 뭐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다면은 무슨 일이든 진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류재호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나경원 간사가 와서 뭔가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여건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법안을 막아내고 이래야 나경원 효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더 센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정작 나경원 간사는 있지만 나경원 의원은 있지만 국민의힘이 막으려고 하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간사 선임한 상정 자체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나경원 우리 일반 국민의힘이라는 6학년 일반에서는 예. 반장을 뽑았어요. 근데 반장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왜 반장 인정까지 받아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여전 행정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추나대전 낮추대전이 과연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리고 여야 합의를 해서 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여야 합의가 되겠느냐. 그게 아쉽다 말씀하셨잖아요. 대체 왜 간사 선임한 상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반장을 뽑았는데 나경원 의원으로. 거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합의에 이제까지 국회에서 해온 관행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추미애 위원장이시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억지를 쓰는 게 추미애 위원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 선임하고 나경원 간사로서 아마 추미애 위원장한테 강하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법사위에서 다루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공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입고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전 행정관께서 네. 보시기에는 근데 이제 관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행 이야기하면 지금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최초에 그 위원들 선임할 때 뭐 그 예전에 이제 국정원 관련해 가지고 특이 생겼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빠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행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 법사위 안에서 11대 7이라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더 세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붙어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선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답이 없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여전 같아요. 행정관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추나 전쟁이 지금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검찰개혁 뭐 25일 날 그 민주당 안에서 25일 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뭐 그때 지나면은 조금 더 약간 좀 수월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대화할 수 있는 국면이 25일 이후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 국면이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여론은 또 정치권으로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 인력과 범위,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이유, 내년 지방선거 이런 이야기인데
내란 재판의 경우 1심은 중개 의무사 조항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네. 보시는지 특검의 연장 어떻게 보시는지. 뭐 특검 연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국민의힘이 막고 싶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전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좀 플랜 B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을 막을 수 없다면은 그래도 진짜 좀 아주 크리티컬한 그냥 되게 심각한 문제들은 좀 비껴갈 수 있게 좀 합의를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지금 또 마침 오늘 이제 논란이 많이 된 게 내란 특검법 22조 그러니까 벌칙과 관련된 조항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계와 위력으로 이제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징역 5년 이하의 이제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 이제 이번 내란 특검법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특검법을 아예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막겠다고 지금 앞에서 이제 막 몸으로 이제 네.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위계와 위력으로 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뭐 작정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걸면은 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징역 혹은 이제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올 테고 그럼 의원직 상실도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되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조항들은 최소한 좀 다음 뭐 더 센 특검법에서 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타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수 대표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전 행정관께 여쭤볼 것이 민주당은 지금 거침없습니다. 지금 뭐 특검법 연장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내란 재판부 설치 또 내란 특별법도 상당히 좀 현실화되는 분위기예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이후에 내란죄 관련 영장심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자. 어떻게 보시는지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민주당이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지를 조금 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더 센 특검법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기현 판사가 지금 뭐 내란 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과거 박근혜 뭐 특검 할 때는 뭐 일주일에 뭐 3번, 4번까지 이제 재판이 공판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그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 연장을 더 넘어서서 이게 지기현 판사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갑자기 이제 뭐 날짜를 뭐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 취소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재판부까지도 약간은 뭔가 이 큰 흐름 속에 뭐 윤 어게인이라는 큰 흐름 속에 같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뭐 내란 재판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뭐 논의되고 뭐 이런 거까지는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화될 수도 있다,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이동훈 네. 대표가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고 어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내란 방조 정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알겠습니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 위원장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특검 연장에다가 더 센 특검법입니다. 여기에 내란 재판부, 내란 특별법 상당히 지금 가시화되는 양상이에요. 네. 지금 현재 특검법이 약해가지고 특검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센 특검법 해도 현재 특검으로서는 이 수사 역량이 실력이 너무 좀 저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만 만들고 실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예. 저는 마치 지난 탄핵 전국에 공수처 보는 것 같아요. 공수처 보면 그때 이제 수사권 문제가 있어서 그냥 경찰한테 수사권 넘기면 되는데 본인들이 꼭 그거 수사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 강제 집행, 체포영장 강제 집행하는데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같이 협력했다 경찰한테 거부당하는 총구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욕심은 많은데 실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했는데 지금 특검들이 하는 꼴이 똑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조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지 못하고 본인 존재감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처럼 보이고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제대로 뭐가 알려지는 게 없고 이상하게 피의 사실 공표의 의혹이 들 정도로 언론을 통해서 새어나오는 정보들이 많아요. 언론 플레이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게다가 김건희 특검은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네. 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센 특검법 한다? 그러면 더 센 특검법 하면 특검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수처럼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 특검 정국을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전에 그 탄핵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법률 문제와 정치 문제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자꾸 뒤섞어 버리니까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면 될 문제를 정치화 시켜버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똘똘 뭉쳐서 방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정치적 정략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민주당의 아쉬움이 큽니다. 이동수 대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내란 재판부 또 네. 내란 특별법까지만 상당히 대치 국면이 더 첨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내란 재판부와 내란 특별법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보시는지? 내란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그 내란 특별법 저는 이거가 민주당에서 지금 공포탄 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진짜 이 내란 뭐 특별 재판소를 따로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게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진짜 단행했을 때 오히려 피해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지기현 판사라든지 지금 현재 이제 재판하시는 분들 못 믿겠으니까는 우리가 따로 꾸리겠다 이건데 이거가 통과되려면 저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또 이 당사자들이 위헌법률 그 심판 제청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이야 이래버리면은 민주당의 타격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재판소를 만들겠다 죄송합니다. 이 민주당에서 헬기 특검 이거 위원장 맡고 있는 전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기현 그 판사 징계하면은 내란 재판부 필요 없다. 그 지기현 빼면 우리가 이거 물를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정인 혹은 특정 재판부를 배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뭐. 여전행정관 하실 뭐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기현 판사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비위 문제 무슨 뭐 청탁 관련된 무슨 뭐 그런 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해결되지 않고 이게 민주당에서 아니면은 뭐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아직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기현 판사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을 취소시킨 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상당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해소 없이는 사실은 민주당의 강성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럼 그 해소를 위해서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하는 그 판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내란 재판부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사법부, 지금 재판부를 불신하는 게 불신해서 기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못 믿겠다는 네. 거예요. 지기현 판사를 집중적으로 토론할 건 아니라서요. 다만 앞서 이제 여전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지기현 판사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 저는 내부 심사인가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유독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중심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된 그 당일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일어나게 된 것인데 먼저 류재하 위원장께 여쭤보고 여전 행정관으로 가겠습니다. 핵심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과 뭐 통화를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의혹도 있지만 핵심은 이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빨리 와라. 비상계엄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전달이 됐더라면은 이런 상황 이런 이 조사에 대한 이 대상이 아닐 텐데 의원들에게 당사로 와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유 위원장은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로 아직 그때 진입이 가능하다가 가능하지 못하다가 막 이랬기 때문에 그대로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 집결 장소로 이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여건이 되니까 또 국회로 오라고 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예. 그거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문제인데 지금 보다 중요한 건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개인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원내대표 역할을 하려고 했느냐,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어떤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수사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중요한 건 이것이 지금 현재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그 범위 기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수사가 들어오면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야당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정치 보복적 성격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강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동수 대표님 그 말씀하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건 좀 교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특검법에 뭐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았다, 위력으로 막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건 의원총회를 한 겁니다. 의원총회를 한 것이고 그것이 형법상 그게 위력으로 방해했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행정국회 쪽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해명하고 있는 것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중에서는 범야권의 의석수만 당시입니다. 당시에는 야권이니까요. 192석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뭐 그 대통령실과 이야기해서 뭐 예.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란특검 측에서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뭐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사실은 약간 이제 좀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주도 면밀했으면 좋겠다. 정당 뭐 아까 모든 뭐 수사에 대통령실도 수사받고 국방부도 수사받기 때문에 압수수색 받기 때문에 뭔가 석영은 없지만 정당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약간 티끌만큼 잘못이 없어야 시비에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특검팀이 약간은 조금 네, 뭐 약간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뭐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그 정당 내부에서 뭐 당원 명부 대조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아무런 무턱대고 이제 한다는 게 정치적인 파장과 뭐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물론 자기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해서 이 특검 수사의 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번에도 뭐 압수수색 뭐 못하고 결국에는 뭐 임의로 협의한 거잖아요. 그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력도 수사력이라고 한다면 그게 약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또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지도부와 월요일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오찬 해동후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담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 특별재판부 문제로 협치가 막혔다. 대통령이 풀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은 4%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영포티 MZ세대 이동수 대표는 30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젊은 이 관계자분들하고 오늘 좀 패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류재하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마무리하기 전에 이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이 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류재하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이제 회담이 전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도 전 박수 쳐주고 싶고요. 예. 그걸 선뜻 받은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박수 쳐줄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더 센 특검법, 검찰 개혁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협상 이후에 이 경제 굉장히 그 유동성이 커진 이 경제 상황과 민생 상황에 비춰보면은 그렇게만 거기에만 이 모든 시선이 쏠리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그런 막힌 문제를 뚫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여러모로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초미의 관심사가 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간적인 도리로 접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전향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민생 부분에 적극적으로 달려들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여당 그리고 대통령과 뭐 서슴없이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 두 분 다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일단 처음에 의견이 조금 충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측은 이제 여야 전체 이제 야당들이 여당이랑도 같이 해가지고 여야 회동으로 가자 이랬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나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그냥 좀 대통령이랑 나랑 1대1로 영수회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로 한 발씩 물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오찬으로 다 같이 만나고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따로 만나는 저는 이런 정치는 되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한테 이걸 물어봐야 될게요. 제일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단독으로 그러니까 3자 회동을 했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두 사람만 따로 회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실 내에서 잠깐 공간을 옮겨서 하게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특검들과 관련한 어떤 수사의 어떤 속도 조절 이런 것들도 좀 요청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현재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이런 이제 첨예한 어떤 정책 이슈들도 있지만요. 이것도 물론 다뤄지겠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의원들도 수사받고 이런 상황에서 네.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조금은 요청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도 아마 뭐 나오긴 하겠지만은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본인들의 지금 이 목에 들어온 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특검이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여전 행정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청래 대표가 악수할까요? 대통령 저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사실은 여야 국회 안에서 여의도의 이런 뭔가의 긴장된 관계도 약간은 좀 풀어질 가능성이 약간 좀 더 있게 됐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중재하고 대통령께서 그 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회담하는 사실이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유턴하기가 힘들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풀어주니까 대통령도 하는데 나도 이제 뭐 악수하겠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약간은 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굉장히 뭐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칭찬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와서 바로 일성으로 한 이야기가 야당 대표 만나자 그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장동혁 대표가 뜨뜻미지근했어요. 조건들을 걸었죠. 단독 회담 아니면 안 만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단독 회담도 이재명 대통령 용산에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지금 이제 5차 끝나고 단독 회동하기로 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협치하려는 모습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잠깐만요. 요거 소개해드리고 바로 류재하 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악수를 하네요.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악수할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이 다 지켜보고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만
내란 종식 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는 진정한 악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억지로 악수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이제 그 민주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여왔는데 대통령이 선뜻 그 거의 뭐 이런 표현 써도 될까 모르겠지만 여당 패싱하고 대통령이 직접 야당한테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텝 꼬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뭐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 악수도 안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쓰디쓴 울음을 참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할 때 나올 수 있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행안부 산하에 놓을 것이냐 법무부 산하에 놓을 것이냐로 민주당 내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민영배 의원 그리고 뭐 심지어 이문정 검사까지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거는 정부와 여당 사이의 충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하자고 정청래 대표가 할 정도로 충돌이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 수사권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개편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균열을 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발표된 앞서 소개드렸던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63%입니다. 민주당은 41%, 대통령의 지지율이 22%가 더 높은 결과인데 최근에 살짝 이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원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이의 충돌 또 정청래 대표와 또 대통령의 생각과도 조금 차이 나는 듯한 모습. 이게 이런 해동의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조금 일종의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근데 아까 뭐 앞서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데 60%대인데 예. 당 지지율은 그렇지 못하다.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검찰개혁 이 부분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진 않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제적인 경제산업 측면에서의 이 실용 정책을 민주당이 잘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배당 분리과세 문제 그리고 뭐 대주주 뭐 10억 뭐 이렇게 상향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당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은 지지율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실용 정책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조금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사실은 당과 청와대, 그러니까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제 야권에서는 이게 당과 그 정부 그다음에 용산 서로 싸우고 있다. 이문정 검사도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지금 뭐 당에서는 일단은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걸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이번 주 1월 날에 있을 고위당정에서 발표를 하고 25일 날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아마 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국회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국민의힘과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상당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 검찰 조직 개편하는 부분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9월 25일까지는 이 어떤 방향으로 조직이 나누어질지 결정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핵심이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행정안전부로 가느냐, 또 법무부에 그대로 남느냐는 부분인데 어찌 보시는지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방금 전에 여 전 행정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행안부 아래로 뭐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는 게 그동안 정치 검사들이 그냥 뭐 죄 없는 뭐 정치인들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수사를 하고 편향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을 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앴을 때 피해를 보는 쪽은 그냥 다수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아닐까. 만약에 이제 경찰 수사에서 이제 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류 위원장님, 이 예상되는 것은 해동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검찰 이 개혁, 검찰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더 의견을 받아달라, 좀 더 좀 검토를 해보자. 근데 대통령이 이게 또 받아들이면 정청래 대표 입장이 또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입장에 어떤 차이가 저희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 균열 지점을 노려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중수청을 놓는 게 그나마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 같은 거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운신의 폭이 좁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너무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면 당에서 강한 반발이 와서 이번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대통령한테 싸우려고 달려들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강경한 당의 입장 때문에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걸 타개하고 활로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한테 야당한테 손을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회담 사이에 그런 어떤 서로의 어떤 전략적 역할 분야, 그렇다고 뭐 내통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생산적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이 문제가 방금 그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단순히 검찰 미워 이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 전 행정관은 방금 전에 이 류재호 위원장이 이야기한 임원정 검사장이 대통령에게 달려드는 형세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임은정 그 동부지검장이 지난번에 뭐 검찰 오적 뭐 이야기하고 정성호 장관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 스타 검사가 또 나오려 그러나? 이제 검사라면 약간 진절리 머리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임은정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 정성호 장관 이야기처럼 그 전에 있던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검찰국 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동부지검장 된 것도 대통령 인사고. 그런데 인사 참사라고 그러고 그 인사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게 과연 이게 그 고위공무원이 뭔가 저 정도까지 말을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 이제 유재 위원장께서 말한 그 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균열, 사실 그 균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모두 공이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는 안전이 그냥 큰 원칙이고요. 거기 안에서 단순하게 중수청 문제가 그동안에 잠깐 이제 중수청에 둘 거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이게 실무적으로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봉합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랑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랑 간의 어떤 충돌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제가 추측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전혀 개입하거나 이런 멘트조차 거의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는 함부로 이제 뭐 당의 어떤 뭐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내가 개입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리스크 요인이 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류재호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의 대체적인 평가는 장동혁 대표는 조금 변하는 모습이다. 조금은 유화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뭐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전환길 씨도 상당히 강성을 유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뭔가 좀 변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지속될 거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엔 장동혁 대표가 전격적으로 선뜻 응한 것도 그 변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유보적 태도, 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겠다, 늦지 않은 시점에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최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로 보이는 것도 그 변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당직 인선을 보면 이번에 정책위 의장으로 김도우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네, 김도우 의원은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때 그 정책위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굉장히 주요 요직인 주요 당직인 정책위의장에 김도우 의원을 임명한 것만 봐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전당대 때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서 실용적이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접견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제 전당대회 때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딱 이제 장동혁 대표 되고 나서 전한길 씨 공천도 줄 수 있다고 이제 TV 토론에서 얘기했었는데 당직 줄 거냐 이러니까 저분은 의병이 더 잘 어울리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을 그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장동혁 대표는 좀 전략해 좀 극우와 같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긴 했지만 이분은 신념형이 아니라 전략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 보면은 뭐 나름 합리적이고 이런 면모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바뀔 여지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또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네. 여전 행정권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시금석이 될 것이 바로 오는 10일, 11일쯤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뭐 추후 정해지겠지만 권성동 의원의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표결에 참여를 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그대로 표결 가결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성동 의원님 본인이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하겠다, 뭐 따로 이제 뭐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문제는 큰 뭐 이슈는 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약간 숨어 있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국민의힘 뭐 의총장에 나타나가지고 되게 앞에 앉아 있어서 다 카메라 다 세례 받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안전히 이제 절연하거나 뭐 이러지는 약간 못한 상황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약간은 뉘앙스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강성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수위가 좀 낮아졌는데 예.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전히 선거 때 모드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서 이른바 이제 반탄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또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 그리고 전한길 뭐 그 시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약에 압박하거나 공격하면 장동혁 대표는 그거는 못 버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뭔가 이 뭐 그 극우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하튼 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 취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불참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 방향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당내에서? 저는 아직 당내에서 방향 정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의 예측은 불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불참 뭐 저희가 국민의힘이 참여한다고 혹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본인이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했던 약속에 따라서 불체포 특권 행사를 포기한 네. 상태고요. 또 지금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청구한 영장이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아까 말씀하셨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특검의 행동인데 활동인데 거기에 이제 당이 뭐 표결에 참여하면서까지 그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특검의 행동에 호응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불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참여해서 가결되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려야 될 텐데 자, 또 하나 방금 전에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주셔서 이 민중기 이 특검팀이죠. 바로 민중기 특검인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중기 특검이 지금 얼마 전에 그 한학자 그 통일교 총재,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만났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 이모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만남의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변호인이니까요. 변호사니까 이제 의뢰인한테 이것저것 뭐 보고서처럼 알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알린 정황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특검은 직접 변론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특검 네. 보가 변론을 받지 특검은 직접 변호사들 만나서 변론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고 또 지금 특검의 경우에는 일반 검찰과는 달리 검사가 변호인을 만날 때는 그 누구를 만나는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정관 예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특검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그 민중기 특검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민중기 특검 입장은 그 변론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배석 판사와 저기 재판장으로서 서로 인연을 네.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만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 행정관 보시기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특검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죠. 그게 나이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이모 변호사가 본인이 그 통일교 측 변호인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뭐 그래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몰라서 그냥 만나서 옛날 이야기했다. 변론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 만난 장소가 그 특검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나 이번에 통일교 관련된 뭐 이야기들은 한미 정상회담 때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 정밀하게 조금 정밀하고 뭔가 되게 예민하게 내가 내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뭔가 비밀가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수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이에 연대 움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연대 움직임. 원래는 또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관계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또 최근에 상당히 또 급격히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인지 또 오세훈 시장도 개혁신당과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또 어떤 정치권 재편에 대한 또 논의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대선 때도 두 분이서 이제 또 AI 매개로 또 같이 토론회도 열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나름 과거의 어떤 앙금을 좀 청산하고 이제 좀 화합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보수 진영 자체가 거의 뭐 괴멸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극우라고 불리는 혹은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강성 우파들 빼고는 거의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이런 온건한 보수 진영의 또 인사들이 보수 진영 재편을 다시 좀 위해서 지금 힘을 모으려는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짧게 박시훈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뭐 합당 이야기도 오갈까요? 근데 일단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젊고 혁신적인 당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유재하 위원장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꽁꽁 또 잘 챙겨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류재하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